고퀄 정치 토크쇼 정치 생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박진영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 이 정치에 대한 어떤 지식, 안목 이걸 키로 비유하자면 매번 끝날 때마다 한 5cm, 10cm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용민 TV 정치생쇼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뭐 광고부터 빨리 하고 본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볍게. 네. 아니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정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셨습니까? 글쎄 그때 제가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대북 송금 특검이 3월인가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상당히 호남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어요. 아마 그때 탄핵을 하자고 주장을 안 했으면은 아마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분위기상 그랬습니다. 그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NI가 낙연이 형이 그 반대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그걸 짐작도 못했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그게 이제 어쨌든 호남에서의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만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호남을 지역구로 든 의원들은 다 비슷한 분위기였을 거다. 이런 정도만 저는 낙연이 형이 짐작했죠. 결국에는 탄핵 찬성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자신할 수 추측입니다. 있습니까? 추측입니다. 네. 자, 우리 박진영 교수님은 저는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모르겠어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다만 그 당시에 탄핵을 주도한 정당의 주요 구성원이었다는 측면에서 네. 한 번쯤은 사과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짚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사과는 했어야죠. 예. 이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본인이 입으로 나는 탄핵에 반대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도 그러나 그 당시에 탄핵에 같이 참여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끊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쵸. 탄핵에 찬성했는데 나중에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했다는 네. 말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거짓으로 드러나면은 이 양반은 대선 후보 자격 없죠. 저는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인사에 국회의원은- 관해서는 맞아요.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무기명 투표 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당시 이제 영상들이 지금 막 이제 검증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전반적인 그 안에 계셨을 때 의장석 근처에 있었을 때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추미애 후보도 결국에는 자기가 반대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다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낙연 후보는 참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라면 우리가 정치범이라는 말을 쓸 때는 네.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는 걸 우리가 정치범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테러 같은 것도 내가 했다고 하면서 막 정치범들은 그렇게 막 밝히잖아요. 네네. 정치하려면은 모든 사안에 대한 입장을 다 기록과 흔적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투명해야 돼요. 정치인은 왜냐하면은 개인의 몸이 아니고 네. 투표를 위해서 대표된 수십만의 사람이 내 몸속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사과하는 게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도 하다 보면은 사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묻어가는 것보다는 다음 방송이라도 나도 꼭 그죠. 사과하고 사과하잖아요. 정리를 해주는 게 네.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합 정리하자면은 우리 낙연이 형이 탄핵에 반대했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본인의 힘들다. 주장 말고는 딱히 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역설적으로 그렇죠. 예, 뭐 믿고 싶은 사람들은 믿는 거고 네. 못 믿겠다는 사람들은 또 못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본인만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반대한 분이 예,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반대한 그분이 좀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야 되지 않나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낙연 형은 아니고 딴 누군가가 있다 그러고 있는데 한번 좀 그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광고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아보카도. 이게 아보카도인가요? 예. 이거 뭐 이게 색깔이 말이죠. 이게 뭐하고 좀 많이 비슷하지? 청록색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건 매실보다는 크고 매실보단 크죠. 요거가 청귤. 청귤. 청귤하고 비슷하다 색깔은. 네. 청귤하고 네. 모양은 비슷한데 맞아요. 글쎄요 이게 근데 이 또 벗겨보면은 또 호박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고 그러나 아주 정말 크기도 맛도 압도적입니다. 네. 자, 프리미엄 아보카도 개당 230g의 큰
큼지막한 사이즈로 선도가 매우 좋은 프리미엄급 아보카도입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는 천연 버터라고 불리면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냅니다. 신선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맛으로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에 명란젓과 함께 아보카도를 넣어서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을 죽이지 이거.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고소한 아보카도가 짭조름한 명란과 어울려서 기가 막힌 감칠맛을 만들어냅니다. 자,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생과를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맛에 낯설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그 맛을 알고 나면은 꾸준히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아보카도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량 함유해서 슈퍼푸드로 불리기도 합니다. 풍부한 영양과 고소한 맛을 김용민닷컴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보카도 10과를 주문하셔도 무료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10과면은 이제 21,000원인데 2.3kg이죠. 많이 살수록 점점 싸집니다. 싼 거네요. 네. 한 개에 2,100원이. 20개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이제 4.6kg인데 42,000원이 아니라 39,800원. 그리고 24개 잎 같은 경우 5.5kg인데 46,800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프리미엄 아보카도 많은 사랑 바랍니다. 오늘 정치생쇼 아무래도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판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 현재 판세 일단 뭐 윤석열은 계속 하향세인 것 같고 우리 낙연이 형님 아주 가파른 상승세였는데 조금 조정기를 약간 주춤이 맞았나? 꺾였어요. 예, 약간 예. 꺾이셨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판세를 지금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는 그 호남 후보 불가론. 이거 이제 백제론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낙연 캠프 측에서 호남 후보 불가론이라고 딱 명시를 했거든요. 네. 이것과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판단, 법원의 구속 그 결과가 이 PK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세 가지가 지금 굉장히 현재 판을 가르는 중요 이슈인데 네. 아직은 이 호남 후보 불가론, 이 백제론이 굉장히 지금 아직도 뜨겁게 싸우고 있어서 이게 지금 지역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됐을지는 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저께 하고 오늘 이제 그 KSI고 인지 조사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살짝 빠진 거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살짝 올라간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저 윤석열 후보는 또 많이 빠지고 이런 흐름으로 나와서 아니 그 백제론이 반영된 조사입니까? 안 반영됐고 민지 거는 조금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비슷해요. 근데 숫자는. 예. 아니 사실 우리 호남 유권자들 또 호남의 민주시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다 보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누가 한 줄로 얘기하는 거 그걸 그대로 맹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네. 게다가 이재명 지사 유력 주자가 호남을 비하했다. 이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이재명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자 했는데 이재명 얘기는 너무나 선명해요. 네. 이거는 호남 비하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전에 그 농협중앙회장 네. 호남 사람이 됐는데 그때 이낙연 지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호남 사람들은 농협중앙회장 되기 어려운데 그러나 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네.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얘기하고 뭐가 달라? 그렇죠. 전형적인 전략적인 게 예. 지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영남 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예. 1등 가고 있는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트집을 잡는 거죠. 아 그래요. 참 그거 보면은 이거는 CCBB가 너무 명확하게 가려지는 건데 결국 이낙연 후보는 좀 이걸 덮고 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오히려 더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지사 측이 약간 이제 조금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걸 이렇게 발끈해가지고 계속 이걸 밀고 가는지 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역전시켜 보겠다라는 좀 의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서부터 사실 예. 지지율의 그 거기서 상승이 이제 거기가 이제 핵이니까 거기서 이겨야지 그게 여파가 미칠 수 있다. 충청권이나 뭐 이런 쪽으로. 네, 근데 네, 네. 호남에서 계속 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본인 안방에서 지는 거다 보니까 이걸 아주 사활을 걸고 지금 물어뜯고 있는 거죠. 아 그래도 너무 좀 호남의 권리당원들하고 선거인들 수가 많을 거예요. 거기 상당히. 30% 정도 예,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 이제 경선 일정을 보면요. 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충청권, 강원, TK 뭐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제 선거인단을 한 차례 오픈합니다. 네, 네. 오픈한 다음에 그다음 선거인단 오픈이 없는 상황에서 광주 전남을 오픈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은 제가 대략 짐작으로 권리당원들 숫자가 앞에 충청 TK 했는 숫자보다 호남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뒤집을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전략이 이제 쉽게 먹히지 않는 게 그 광주 전남
전남 오픈하기 전에 선거인단 참여한 사람들 오픈을 합니다. 1차로 신청한 분들 한 70만 4,5만 명 되는 걸로 아는데 네. 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광주 전남을 오픈한다고 해서 뒤집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지금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결국에는 민심이 당심을 이끄는 선거였거든요. 네네. 이제 국민의힘도 그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보면은 격차가 상당히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도상으로 보면은 마치 거의 막 박빙처럼 따라잡은 듯이 지금 헤드라인이 나오고 해서 사람들이 좀 약간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실제로는 숫자상으로 보면 거의 12에서 15%포인트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호남도 중요하지만 호남 같은 경우가 이제 권리당원의 한 35%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수도권 민심이에요. 특히 제가 어디 단톡방에 막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가 1,300만이거든요. 거기서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서 사실 이 수도권 표심도 그 1차 오픈할 때 여기 다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이렇게 호남만 집중 공략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민주당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네. 그 지금 제가 우리 이번에 민주당 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주도에서 첫 번째 시작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PK를 고려하지 않은 일정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부산 경남. 예, 이제까지 우리가 2012년, 2017년 경선에서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광주 전남에서의 선택이 누가 가장 중요한가 그렇죠. 이걸로 이제 방점을 찍겠다면은 PK의 선택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걸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대선에서의 결정력도 있고 왜냐하면 PK에서 우리 표가 굉장히 확장돼서 지금 30%를 넘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PK 또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흐름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갔다 네. 올라왔다 뭐 이런 이 흐름이어서. 누가 이걸 글쎄요, 고안했습니까? 이걸? 아마 기능적으로 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이게 판세에 변화를 부를 변수가 될까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그 이제 정도는 되려면 아니고. 여론조사상으로 오차 범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지 되는데 네. 그까지는 쉽지 않고요. 뭐 저보다 이제 우리 그 여론조사 하시는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네. 윤석열 지지도가 많이 푹푹 빠져야지 이낙연 후보 쪽으로도 오는 거고 또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가 푹푹 빠져야지 이낙연 후보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이게 제로섬이거든요. 100이라는 숫자 안에서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 같이 되는 거지 없던 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이 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잘 안 빠지잖아요. 네. 뭐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후보의 표가 상승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폭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판세는 뭐 이 정도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왜 낙연이 형은 올라가다가 멈췄을까요? 일단은 그 네거티브가 좀 자충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너무 좀 지나쳤어요. 네, 조금 사실은.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음. 그게 조금 극렬하게 느낌이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빠지면서 네. 그게 사실은 이낙연 후보 쪽으로 많이 그 지지가 가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방에서 이제 막 싸우는 좀 극악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또 거기서도 약간 빠진 듯한 느낌이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지금 파이를 지금 깎아먹는 모습이다 보니까 또 조금 주춤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거의 방어하는 그렇죠. 형태였는데 예. 한번 붙어보자 한번 해가지고 지금 대차게 또 붙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언론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예. 예, 전면에 나선 모습이 또 그걸 같이 좀 그 상쇄시키는 탄핵 관련해서 저는 이낙연 지사가 그것 때문에 상승폭이 멈췄다고 봐요. 거기서 약간 아, 그래요? 멈췄어요. 탄핵 논란 맞습니다. 때문에 2004년 탄핵 논란 때문에 지지율이 멈췄다고 보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과거지향적인 걸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든지 또는 뭐 추미애 후보든지 좀 이런 개혁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그 놓친 거 있어요. 네. 전국민 전환지원금 문제로서 아, 그렇지. 후보들 간에 전선을 치지 못한 거 예. 그거 상당히 저는 좀 아쉽고요. 그 좀 더 대차게 저 홍남기를 좀 까고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까지는 그렇고 못하더라도 이번에는 법사위 문제. 네. 법사위 문제에서 하나의 전선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이거야말로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를 뽑는 논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법사위 얘기로 넘어왔습니다. 네. 법사위를 야당에게 양보하자.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그러니까 어떻게 돌출된 건지 저희도 그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 의원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합의가 다 된 거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을 아예 그 윤호중 대표가 스스로 그거를 프레임을 아예 먼저 씌워놨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부분이 입법을 있어요. 하신 게 뭐가 있다고 입법 독주야?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지금 선거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입장이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후보가 좀 갈려
갈렸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아까 말씀하신 그 탄핵 부분하고 이런 것도 다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지율 변동에. 아니 그러면은 일단은 뭐 법사위 양보와 관련해서 지금 아주 당원들이 들끓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어마어마한 문자 폭탄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뭐 이거는 윤호중 대표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원인 제공자는. 근데 그 지금 윤호중 대표가 혼자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기 당 대표랑 조금 언지를 서로 상의는 안 했나. 네. 그리고 또 청와대 정무팀하고도 소통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의구심은 조금 있거든요. 이게 혼자서 하기엔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놔가지고. 글쎄 이거는 뭐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사실이고. 그렇죠. 이제 본인이 법사위원장 출신이고 본인이 흔히 하는 강성파였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뒤집어졌다 이거는 뭐 혼자 생각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분이 법사위에서 망치 부러뜨렸잖아 던지고 지키느라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예. 참 이게 정치를 보는 이 중도를 보는 방식의 차이가 네. 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중도를 온건한 평면적 중도에서 스윙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 중도는 투표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해서 투표율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형태로 새로운 투표층이 생기거나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좀 리버럴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자 스윙 보트를 중요시 여기서 중도의 표심이 중요시하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런 쪽에서 아마 전략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밀어붙였다. 근데 너무 뜬금없어요. 뜬금없죠. 너무 뜬금없어. 뜬금없어요. 도대체 이게 맞아요. 누구 뭐 쟁점이 돼가지고 막 찬반 양론으로 막 그런 것도 갈라져가지고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안이 나와가지고 의원들도 제가 봤을 때 그 104명이 다 그래 뭔지도 우리가 모르겠어요. 중도로 가야지. 이래서 104명이 난 거기에 찬성표 던졌다고 그런 생각하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맞아요. 태풍이 오든 뭐 해일이 오든 전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제비가 낮게 날고 뭐가 네.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예상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지지층들이. 그럼. 근데 예상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통과돼 보니까 뒤통수 맞은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이 검찰개혁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러면 허상이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다자구도에서 1, 2가는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를 더하면은요 거의 44, 45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이 핵이 이 두 후보가 경쟁을 하면서 파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좀 커진 사이즈가 있는데 이런 상승 흐름 속에서 갑자기 이 법사위를 야당에게 그냥 준다라고 맥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전체 흐름에도 전혀 맞지가 않고 오히려 이게 지금 중도층 공략보다는 면 세워주기, 그 이준석 당대표 쪽 면 세워주면서 뭔가 이렇게 꼼수 같은 거 부리려는 그런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네. 그거를 맞바꿨다면 몰라. 이것도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니고. 전국민 그러니까요. 재난지원금도 네. 아니고 이거는 거의 홍남기 손들어주는 그러니까 여당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냥 자인했어. 우리 무력하다 우리 힘없다 예, 예. 우리 뭐 메가리도 없다 뭐 지금 이거 과시하고 인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법 개정안 어저께 홍남기 부총리하고 기재부에서 발표했는데도 민주당에서 이제 그 부동산 2%그 종부세 그건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안 받은 모양새고 임대차 3법도 지금 윤호중 대표가 또 이거를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지금 전체 맥락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흔히 하는 뭐 정당 정치라는 게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쁜 타협의 거래 방식이에요. 아하.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집신 장사와 우산 장사가 같은 날에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집신 팔고 네. 하루는 우산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우리 법이 있으면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정세상에 맞는 법이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밀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낱개 법을 가지고 모두 절충점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 절충되는 법은 누구의 이해관계도 대변하지 못하는 정말 허접한 누더기가 되는 법이 되고 말아요. 네. 법의 근본 취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도 마찬가지고 김용균법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누더기 법이 되고 만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누구 장단에 춤을 추는 건지 그러게 말이에요. 좀 지지자 장단에 춤을 추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결국 지지자들 덕에 그 의석과 자기들의 정치적 그렇죠. 기반이 마련되는 건데 네. 지지자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강성이라고 몰아붙이고 한쪽으로 몰아붙이잖아요. 이 지지층 강성이라고 해서. 네. 네. 그 뭐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대선 경선에서 자기 입장을 반영하는, 자기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후보를 밀 수밖에 없는데 아주 그냥 절묘하게 네. 이낙연은 낙장불입이다. 이재명은 이거 제고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란 말이죠. 낙장불이 그 단어 혹시 언론에 나왔나요? 아니면 본인이 찾았나요? 안 나왔어요. 원래부터 안 내가 나왔다고 얘기했었죠. 네. 낙연불입이라고 그냥 그러는데 아니 그 어떻게
이게 판세에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판세에 영향을 미치죠. 당원들이 아주 그게 분기탱천했어요. 지금. 영향을 미치죠. 그쵸. 이게 네. 다음 대통령이 취임해서 해야 될 개혁 입법을 막는데 좀 걸림돌이 돼버렸죠 이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이준석이도 엎었는데 뭘 여기만 약속을 근데 잘 이준석이 지킬 필요가 엎은 거에 대해서 있어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게 우리가 정부하고 협상해가지고 88%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준석이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지자들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다른 또 꼼수를 만드는 하나의 첫 단추다. 개헌이라든지 해서 좀 따로 살림 차릴 그런 첫 단추다.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지금 있긴 있더라고요. 낙연이 형이 아니, 그러니까 그 좀 지지층들 사이에서 조금 네. 과잉 해석인 것 같은데? 네, 좀 과잉적으로 이게 이 사안을 보는 게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어릴 똥파리들은 이재명이 후보되면 절대 원팀 안 한다. 네. 이게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 중진 정치인들은 또 속내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이 대통령제 권력보다는 국회 다선들의 권한이 커지는 개보 정치가 자리 잡는 것들이 자기한테 유리하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개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쪽 최재형이나 뭐 김동연 다 대통령 임기 줄이는 개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이게 뭔가 그냥 이렇게 가는 흐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박병석 국회의장 올해 말까지 개헌 네. 논의해가지고 내년 그렇죠. 대선 때 붙여보자 이러고 네. 있는데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렇죠. 이원 집정부제 뭐 내각제 같지는 않습니다. 내각제는 통과 안 된다는 건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이원 사실은 집정부제 이원 집정부제도 뭐 내각제의 그 성격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뭐 사실 우리 헌법도 내각제적 요소가 제법 있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책임 국회의원들이 입각하기 총리제에 때문에. 가까운 거죠. 이원 그렇죠. 집정. 예. 네.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원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장관은 미니스터가 아니에요. 세크리터리 비서예요, 비서. 비서인데 우리는 미니스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정치인 장관들도 입각하고 가면서 내각제적 요소가 일부 이제 들어가 있어. 이게 우리나라 헌법 만들 때 원래 내각제로 설계했던 건데 이승만이 노 하면서 유진호 박사가 며칠 사이에 고치면서 완벽하게 못 고친 측면이 있어요. 미국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거든 미국식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3당 합당 때 네. 그때 거대 여당 그쵸. 200석이 넘었어요. 네, 맞아요. 민정민주공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개헌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각제 하려고 했죠. 네. 아니 이제 내각제 얘기도 있었고 제가 그때 신문 봤을 때 이원 집정부제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아, 예. 이제 합의서는 내각제 합의서를 그렇죠. 썼어요 그때 YS가. 그때 이제 그걸 비밀로 각서를 썼는데 이게 보도가 되니까 YS가 없던 빡 거. 쳐가지고 마산으로 내려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 운영이 내각제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관에 여당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이 지금 포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약간 예. 내각제 비슷하게 해서 그리고 의회는 지금 민주당 여당이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책임 정치의 이 환경 안에서 지금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지금 뒤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저 네. 병석이 형이 민주당 출신인데 그렇죠. 왜 그렇게 나옵니까? 아, 근데 그냥 의장 가면은 약간 당적 초월한다라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출신 생각 잘 안 해요. 내 안의 기득권이에요. 네. 국회의원 몇 번 해보면은 저절로 특별한 지위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내각제가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아요. 좋은 점이 많은데 그거는 정당 정치가 자리 잡은 나라에서 이념 정당이라든가 그렇죠. 이 개업 정당이 자리 잡은 양당제가 나라에서 자리 그렇지. 잡은 거죠. 네. 우리처럼 이 허약한 정당 구조에서는 하면은 그냥 부패 완결판이에요. 진짜 누구 말처럼. 그렇지 이제 뭐 완전히 나눠 먹기. 네. 나눠 먹기 완결편이고 그거의 결국은 보수대연합이에요. 보수대연합. 보수대연합. 보수대연합 그렇죠.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진보가 이렇게 그런 내각제적인 형을 띠니까 이게 민주당이 잘하면은 이게 또 한국식 어떤 독특한 통치 모델로 또 이렇게 한번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을 쫙 빼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구성원들이 다 진보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민주당이 진보 개혁 김진표. 정당이라 딱 꼬집어서 저도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여차하면은 갈라치기를 당하는 보수 대연합론에 이용당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봤을 때 내년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강력한 대통령제 시스템이 운영될 것이 확실하니 이러면은 정치적 설 자리가 없어서 안 되겠다. 대통령의 권한을 미리 축소시키자. 그리고 개혁 입법 이거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 야당에다가 법사위원장 주자. 이런 음모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좀 너무 이게 너무하는 거죠. 아니 사실 음모론이긴 하지만. 현실적 위협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그들한테.
제 수준에서는 저는 어떻게 정도 보냐면은 추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추경을 무리 없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에게 뭐 하나 떡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를 준다라는 측면. 두 번째는 대선의 중도 표심을 겨냥해가지고 입법 독재라든가 갈등을 최소화하자라는 전략적 측면. 이런 식의 고려를 해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다. 그쵸.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오히려 저 시각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자리를 좀 주고 원하는 걸 주고 잘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생각한 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민주당이 정말 개혁 입법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준 다음에 그래 얘다 떡 먹어라 네. 하고 야당한테 줬다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진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맞는 이야기. 근데 지금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도권까지 빼앗기고 이런 와중에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거는 법사위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는데 주기까지의 과정이 잘못됐다. 과정과 절차가 그렇죠. 잘못됐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안이 없다. 대안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안 문제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뭐 상임위로 다시 다 돌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건부를 걸어서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협상은. 자, 알겠습니다. 뭐 법사위 양보와 관련한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도 해보고 비평도 했는데, 자 이게 그 이재명, 이낙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슬쩍 얘기해봤습니다만은 이낙연 후보가 낙장불입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진짜 큰 패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탄핵 때랑 비슷한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선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분은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래갖고 대통령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지도자는 네. 선택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평상시 태평천국에는 왕이 없는 것처럼 보여라 이래야 하잖아요. 그죠? 네. 왕이 있는 거는 뭐냐면 위기 상황에 선택하라고 존재하는 그럼.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 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지도자의 기본 자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이 팍 꺾이면은 그때 또 딴소리 하실까? 근데 이것도 뭐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니까요. 정치적 방식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여차한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네. 업자 이럴 거예요 아마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판단되면은 한반도 비디오 아닙니까? 예. 아니 기본적으로 갈등의 현장에서 좀 떨어져 계시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민감한 얘기는요. 네. 민감한 얘기는 딴 사람의 이야기를 그쵸, 전언하는 그쵸. 형식으로. 잘 모른다는 듯이 하시는 그 게 예전에 있더라고요. 그 본인이 당 대표가 되고 2차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 네. 선별 지급 이야기를 민감하니까 자기가 얘기하지 않고 당내에서는 아직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당내에서는 보편 지원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편 지원 얘기가 당내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예. 그게 뭐예요? 그런 리더십이 문제인 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광주 민주항쟁 때 네. DJ처럼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가 국가 지도자가 예. 이런 문제. 12.12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최규하 대통령 내뺐잖아요 한인마로. 네. 그게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자라는 사람은 역사적 격동기나 위기 상황에 자신을 내던져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 부먹찍먹 그 그렇지. 보면 거기 합법이 나오잖아요. 이낙연 합법이 부먹찍먹 거기 보면. 부먹찍먹. 예. 자 위기 때에 누구 편에 서느냐, 어떤 입장을 갖느냐 확연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국민들이 좋은 어떤 평가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지지자들이 정치 이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게 난 디시전이다. 결정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렇죠. 결정이 없는 거. 네. 결정이 없으면요. 이쪽 이익도 할 수 없고 이쪽 이익도 할 수 없고 적대적 관계에서 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예. 그래요. 참 아주 큰 엇발질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과거 발언들을 보면은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분이. 네, 맞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현기증이 날 지경이에요. 당장 뭐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재벌한테 사면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이명박근혜에 대해서도 사면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뭐 그걸 또 철회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살아오신 자기 인간 네. 사회의 역사예요. 역사에서 격동기에 어떤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세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윗세대의 군사 정권 시절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일반 소시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군사 정권에 저항했던 정의감이라든가 민주화 운동의 경력 저는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시아경제 윈지코리아 그 네. 결과를 한번 좀 더 분석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좀 이상한 게요. 양자 대결에서는 3등인 이낙연이 네. 더 경쟁력이 있어요. 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건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은 이재명 51.4, 이낙연 34.1, 추미애 4 이렇게 나왔는데 또 전체로 보자면은 이재명 28, 윤석열 24, 이낙연 16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현격한 차로 3등인 이낙연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43.4, 본인은 45.6. 네. 윤석열 이재명 대결 보면은 윤석열이 51.8, 이재명은 42.4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그게. 3위 하는 후보가 양재에서 이렇게 이기는데 어떻게 1위 하는 후보가 양재에서 깨지는지. 근데 거기서 보면 재밌는 게 네. 이낙연 지지층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었을 때 이재명 지지하겠냐 이게 47.7 나오고 이재명 후보자들이 이낙연과 윤석열이 붙었을 때 이낙연 지지하겠냐 이거 71.0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도망가는 표를 지금 이낙연 후보 측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자기가 후보 안 됐을 땐 다 도망가는 표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이게 좀 어떤 지지층에 여기 좀 이질적인 지지층이 지금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질적인 지지층. 그럼 혹시 윤석열 거기도 지지자들의 있고. 역선택이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역선택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좀 지금 윤석열한테 기대 대비 실망이 큰 층이 좀 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네. 그래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양상이고 아시아경제윈지코리아 조사에서는 아마 윤석열이 처음으로 1등 자리를 내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28.6, 윤이 24.3, 이낙연이 16.9. 그다음에 이제 최재형이 5.9. 그래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요일 날 KSI는 8.1인가 2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 지지가 빠지면서 좀 골고루 흩어지는데 특히 이제 이낙연과 최재형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최재형은 도대체 누가 알지요? 난 그 사람 그러니까 목소리도 인지도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지지율은 결국 언론이 만들어준 지지율 아닙니까? 언론이 만들어준 지지율. 결국 또 윤석열 지지율도 그러했고요. 그렇죠. 네. 아마 저기 우리 이준석 대표가 알아서 잘 정리할 겁니다. 당내 토론에 엄청나게 붙일 겁니다. 우리 디스커션이 아니고 디베이트라 뭐 죽게 하면 살기로 하는 토론에 붙여가지고 알아서 다 정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오세훈이 되게 한다? 그게 이제 음모론인데 오세훈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유승민이라든가 자당 내의 후보들을 밀어보려고 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여성부 폐지, 통일부 폐지 그 이야기도 유승민하고 하태경 띄워주려고 만든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이미 그 팀은 2017년에도 유승민은 여가 폐지 얘기했었고. 예. 정치에 나름대로 도통한 이준석이 윤석열하고 최재형 들어오게 해가지고 비용심 만드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윤석열이 들어가는 걸 주저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 상황 그럴 것 같으니까 김종인이 지금 말리는 거야. 이준석도 적당히 해. 그리고 저기 김종인 생각은 이거잖아요.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같이 똑같이 빅텐트 만들어가지고 판을 키워서 파이를 키워서 합치면 50%가 넘는 그렇죠. 구조를 만들어서 이기겠다. 이게 김종인의 늘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구조에서 봤을 때 윤석열이 폭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어느 정도 지지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다자에서 윈지코리아 조사를 보면은 다자에서 이제 여권 후보 다 더하면 50.3 나오고 야권 후보 다 더하면 39.2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더 이걸 바깥에서 이거 팔 더 키워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좀 지금 자기 지지율이 빠지니까 급해서 들어갈까 말까 좀 분위기 좀 보려고 이준석 만났는데 지금 급제동을 건 게 지금 김종인이 급제동을 걸었죠. 이번에 지금.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네. 그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 좀 더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과 가까운 사람들 밖에서 이 중도라든가 네. 외곽의 영역을 키우고 있어라 그런 신호를 보낸 거죠. 아니 애초부터 사실 네. 김종인이 국민의힘 지난번 4.7 선거 끝내고 네. 당을 나오면서 안 들어간다. 사실 제3지대에서 윤석열 키울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성열이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분노를 이게 하셨던 지금 거고. 김종인 위원장 생각과 이준석 대표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 생각은 윤석열이도 건재한 상황에 있고 당 외곽에 당내 주자도 크고 이걸 단일화해서 당내 후보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준석은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빨리 폭망하면 오세훈 불러낼 수 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오세훈 나올까요? 오세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7 재보궐 때랑 지금이랑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자강론이었고 지금은 당 밖에서 파일 키워서 당을 잡아먹는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오세훈이 만약에 지금 계속 김종인이 윤석열을 밀어준다면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당 밖에서 이거 당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파일 윤석열이 키우려니까. 폭망해가지고 네. 하는 말로 이 야권이 치고 있는 반문재인 전선이 붕괴되는 상황 이게 돼야지 오세훈이 나올 수 그렇죠. 있는 명분이 네, 생겨요. 네. 그리고 갑자기 오세훈을 뜬금없이 여론조사 집어넣었는데 10% 나왔다. 그럼 출격인 거지. 근데 그게 상황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근데 자발적으로 출격하기는 어려워요. 아직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0% 조금 넘게 빠지긴 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25%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그 후원금도 하루 그냥 다 모아버렸잖아요. 아니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근데 사실 부자들이 20억 모으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긴 일도 하죠. 근데 아니죠. 뭐 소액이 95%라면서요. 아 그래요? 네, 소액이 95%라고. 윤석열이가? 네네. 진짜? 아, 자기들끼리 다 얘기했겠지. 소액으로 나눠서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아 그렇지. 그치. 왜 그림 태극기 좋게 어르신들 하자. 많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씩만 넣어라. 이렇게 했을 네. 수 있겠죠. 태극기 어르신들 많잖아요. 네, 지금 뭐 당 지지율이 여기도 한 30%대인데, 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재밌어진 게 네. 보수 시민사회, 보수 운동 세력이라는 게 이념 운동이 없었거든요. 네. 없었는데 이제 태극기라는 게 등장한 지 이제 한 10년 조금 더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진보보다 더 열성적이에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위기 의식도 가져야 되고 예. 그 위기 의식이라는 게 집권을 못 한다는 문제 차원에 넘어서 가지고 사회 불안 요소로서의 위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똑같이 우리가 흔히 하는 극렬한 우리 쪽 그 사람들 비판하잖아요. 네. 극렬 맹동주의자들. 이 똑같은 사회에 대한 좀 불안 요소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수 유튜버들 슈퍼챗 싸주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진보 쪽보다 훨씬 더 많이 싸주고요. 아유 그럼요. 장난은 아니에요. 많이 훈련이 됐어,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예전에 제가 광화문에서 제 아는 분이 네. 봤는데 우리 집회를 했는데 말이죠. 어떤 중년 여성이 네. 캐시박스 들어가더니 막 돈을 이만큼 꺼내가지고 나왔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네. 갖다 썼나 봤더니 헌금함. 아, 오. 그 보수 집회 모금함, 모금함. 모금함에다가 네.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 홍준표, 홍카콜라 보면은 막 그냥 슈퍼챗이 줄줄이 50만 원이야. 줄줄이 50만 원. 아, 근데 참 거기 가면 우리 김용민 TV 시청자들은 아주 우리 수전노들의 슈퍼챗 거의 없죠? 수전노들의 다름 아닙니다. 아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어쩔 수 없는 게 네. 이 이념의 상업화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이념의 상업화라 그러는데 보수 이념이 상업적으로 큰 돈이 돼요. 진보는 뭐든지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지. 사실은 보수는 막 진짜 시원시원하게도 얘기하고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탐욕을 네. 대변해 주잖아요. 네. 진보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요. 뭐 정의, 원칙 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진보 유튜버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쇼핑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유, 흘러가야죠. 오늘 아침에 말이죠 방송을 하는데 딱 한 명 슈퍼챗을 썼는데 그 아이디 이름이 오랄 섹스예요. 민망한 그것도 슈퍼챗이. 1,000원. 그것도 1,000원. 1,000원. 그거는 만 저기서 원도 아니고 1,000원. 저쪽에서 쏜 거다. 아, 그래요? 저쪽에가 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하러 이러고 좋아하죠?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요. 아이 수전노들. 아이 정말 너무하네. 오랄 섹스 나올 얘기하고 말이야. 아니, 진보는, 우리가 이제 진보라는 게 근로하는 다수의 대중이라는 기본 개념을 깔고 있기 때문에 네. 부자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적인 문제,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복지 시스템을 좀 더 넓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부자들은 그냥 에이씨, 시원하게 하면 쏘면 끝이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진보는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힘들어. 그래서. 아,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네. 아니 그 지금 열린공감 TV가 공개한 건데 양재택 검사 네. 그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그 어머니. 양반이 과거에 이제 김건희 씨하고 뭐 동거했다 이런 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 양재택 검사의 어머니가 보살님이신데 양평에 계신데요. 그래서 네. 열린공감 TV 그 기자들이 갔는데 가서 만났는데 김건희 씨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아크로비스타? 네. 그 아크로비스타. 삼풍백화점 그 자리에 네. 거기 원래 그 집이 양재택 검사 것인데 그러니까 네. 뺏어 먹었다고. 뺏어 먹었다. 그리고 뭐 하여간 김건희 씨 사생활 관련한 이야기도 하면서 맹비난을 퍼부었고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계속해서 뭐 열린공감 TV가 얘기한 게 레거시 미디어에서 잘 받아주지 않긴 하지만은 예. 그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모르진 금방 않아요. 빠져나가죠. 그런 문제는 특히 그분들은 그런 거 어떻게 조사하는지 몰라요, 진짜. 그왜 전 보러 가듯이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했어요. 어제 저도 그거 2번이나 봤어. 어머니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대단하기도 대단하고 네. 한편으로 보면 참 겁이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특히 김건희 씨 관련한 사생활 부분들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정대택 선생이라고 최은순 씨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20년 싸움 소송하지. 소송전을 벌인 그분에게 네, 맞아요. 큰 방향을 아마 많이 지도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건 지금이야 뭐 윤석열을 띄워주는 지금 단계고 경선 상황에 돌입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은 특히 홍준표의 입으로 추궁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 참 저는 요즘 코카콜라 형이 제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어. 제가 생각하는 걸 다음날 되면 꼭꼭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도 어저께 그 동접이 5만 명 가까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는 이게 좀 사실은 그 홍보된 거보다는 치명적인 게 없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더 컸던 거죠. 근데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집, 아크로비스타가 3개가 2개가 아니고 3개고 하나는 네. 이제 양재택 건데 그걸 뺏어갔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기를 취재하러 와주기. 그 안에 쌓인 게 많이 있었겠지. 그런데 어제같이 이렇게 이제 유튜브가 그거를 취재해서 이게 이제 구전으로 퍼지는 거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게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못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장모가 구속 때도 그때 바로 지지율이 제가 보기엔 2, 3%밖에 안 빠졌어요. 오히려 그 엑스파일 나올 때가 한 5, 6% 더 크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당내 이제 논쟁이 들어가면서 당 안에서 이게 치고받으면 이게 더 좀 확산력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리어 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지지율에서 더 빠지기 어렵다면은 네. 그거는 아마 보수 유권자들이 아니 뭐 그게 그 정도 저기 뭐 이러는 거지. 김건희가 뭐 걔가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나오는 그렇죠. 건데 윤석열의 대과가 뭐가 있느냐. 사실 윤석열의 대과를 보면은 검찰에 있을 때 자기 식구 감싸기 뭐 그렇죠, 이런 건데 그렇죠. 야 그 뭐 윤석열이만 그랬냐? 우리나라 검사들이 우리나라 다 검사들이 그렇게 다 그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거지. 이러면서 네. 용서해주는 그런 분위기 이거를 압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윤석열이 좀 보니까 의외의 면들이 있어요. 무슨 야구 선수였다 이런 것도 있고 의외로 좀 이렇게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 외향하고는 좀 다른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분석한 게 가짜 모범생이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좀 우락부락하고 깡패같이 조폭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좀 섬세한 남자들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근데 야 이거 앉는 자세가 너무 심해. 쩍벌나. 와, 심한데 그거 진짜. 근데 그래서 지지자들이 야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감싸줄게 한번 계속 가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후원금 그렇게 한 방에 그냥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이게 이제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지나 윤석열 지지나 맥락을 따져보면은 좀 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를 그렇죠. 희구하는 그런 정서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쵸.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윤석열은 강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 좀 바보 같은 맹구 같은 면이 있는 거예요. 좀 구석구석에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감싸 안아주는 면도 있는 거 아닌가. 지지율이 너무 안 빠지거든요, 지금. 네.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개인에 대한 그 캐릭터에 대한 뭐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보수 야권에서 그 기대 심리가 가중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비리 문제라든가 가족 사생활 이런 걸로는 저는 크게 안 빠진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실력이 있어 없어. 대통령이 될 것 같아 못 될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해 가지고 저는 폭망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마음 먹으면은 윤석열을 폭망시키는 거 일도 아닐 거라고 일도 봐요. 아니에요. 그렇죠. 두 사람의 그 저기 적재적소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두 방이면은 아웃되는 거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엑스파일이 야권 내에서 터졌기 때문에 저렇게 그쵸. 큰 영향을 미치는 네. 거거든요. 네. 저는 윤석열이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여기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윤석열의 요체가 뭡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별 수 없구나. 네, 어? 좀 그런. 이런 느낌? 예컨대 이제 지금 자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리들 네. 이런 비리들이 이제 또 검찰총장 재임 시절 혹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에 있었던 비리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결국 수사받으러 나오고 마침내 기소가 되고 또 재판정에 나가게 된다?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을 떠받치는 힘이
네. 많이 무력화되지 않겠나 그렇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무너질 수가 있죠. 예. 또 본인의 그 언행에서도 지금 꽤 많이 실점을 했어요. 뭐 네. 120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기 발언에서도. 근데 이제는 뭐 배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우가 되고 이혼도 할 기세던데요. 보니까. 그래요? 이혼할까? 에이, 설마 이혼 안 하겠지. 그 부인이 그랬대잖아요. 이혼하고 가라 그래서 이혼하고 정치하라고. 이혼하고 정치 땡큐 그러면서 그럴 리가 있나? 근데 못합니다. 할 수 없죠. 김건희가 지금 야망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뭐 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네. 심지어 정말 아내를 손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와서 손절할 수 있을까? 못한다고 봅니다. 아유, 왜냐? 못하죠. 아내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런 좀 약한 구석이 있나 예, 봐요. 못하죠. 음, 그게 미녀와 야수 컨셉이네. 한편으로 미녀와 보면은. 야수. 참 야수가 대단해요. 김건희고 민희.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주 네. 힘이 센. 야, 저는 이게 그 윤석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과 이준석이라고 생각해요. 네. 두 사람이 전국의 상황을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처럼 보는 저는 김종인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박시영 대표 같은 경우는 저처럼 안 보더라고. 어떻게 봐요? 윤석열이 계속 끌고 와줘야 된다. 연말까지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지금 윤석열을 무너뜨려 버리면은 전선 자체가 붕괴되고 대통령 지지도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 없어요. 2017년 대선 비슷하게 고만고만한 야권 후보들하고 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니 구도를 보는 저는요. 방식에. 네. 저는 뭐 두 분에 비하면은 전문가는커녕 외야석에 앉아 있는 팬 정도라고 외야석이 제일 잘 보여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선 후보를 충분히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돌출된 후보에 대해서는 표를 주지 않는다. 안철수나 문재인 대통령 2012년에 네. 그 경우가 그렇다고 보는 건데 2년 전 대선 2년 전에 여론조사에서 빅3 안에 든 사람만 대통령 된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대선 2년 전 빅3 안에 든 사람들만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딱 나오네 그럼 누군지. 그러면 저 이낙연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 윤석열이 무너진다 그러면 박진영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그럼 보수는 후보가 없는 거예요. 뭐 이낙연 형을 뭐 끌어들인다든지 그러지 않고서야. 홍준표 되겠지만. 아니 근데 하여튼 뭐 대통령이 될 일은 없어요 그 동네가. 그래서 빨리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윤석열이 결국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 후보가 후보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이제 15%까지 빠지냐 안 빠지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상황이면 한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당하고 이제 당 내에서도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네. 시간이 없으니까 윤석열로 가려는 움직임도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빠졌어야 되거든요. 벌써 한 15%는 와야 되는데 이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나름의 어떤 보수 성향자들이 아직은 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의 전략이 먹혀 들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예, 오히려 당내 후보를 이용해서 지렛대 삼아서 윤석열을 후보로 만드는 작업이 오히려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요. 홍준표도 좀 지켜봐 주시죠. 홍준표, 예. 아니, 홍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가 크셔요. 김종인, 이준석 못지않게 자기 개인기를 갖고 있는 유일한 그쪽 그쵸. 내부의 정치자. 야권에서는 토론이 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지지가 이 최재형이 나타나가지고 홍준표 걸 많이 가져갔어요. 당 내에서 많이 가져가가지고 지금 KSY 자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16.1이에요. 지금 이 최재형을 지지하는 게 홍준표는 7.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 안에 있는 후보들은 좀 식상하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지난번에 다 대선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빨리 뉴 홍준표 플랜 하시라니까 참. 기